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Affairs. 외교 분야에서는 Foreign Policy와 함께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명망 있는 기고자들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Foreign Policy가 다소 진보적 관점이라면 Foreign Affairs는 좀 더 보수적 관점을 보이는 매체입니다. 아무튼 Foreign Affairs는 학자들, 행정가들의 토론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다룬 한국과 중국에 관한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꽤 양이 많아서 2회로 나눠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국의 미래는 한국의 현재가 될 것인가?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그 시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약 10년간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감독한 후 임기 제한을 폐하고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는 정당화의 명분으로 불확실해져가는 안보 환경과 강력한 국가 통합 리더십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구적 가치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는 한때 후진성의 근원으로 버려졌던 유교를 재건한다. 이 국가는 어딜까? 이는 시진핑 아래의 중국이 아니라 박정희가 통치하던 1972년의 한국이다.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완성한 선도적 국가인 지금의 한국. 당시 한국은 이런 국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정권은 자유화의 흐름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 오늘날 중국은 박정희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시진핑은 정치개혁에 저항했고 계속되는 경제성장을 감독하면서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퇴보의 모습을 보이는 지금은 단순히 지연현상일 가능성이 더 크다.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은 정치적 자유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끔찍한 빈곤, 식민지 착취, 한국전쟁의 처참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산업강국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군주제, 식민지, 그리고 독재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나라의 이러한 현재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로의 길은 몇 차례 지연되었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으로 한국을 주목한 기사입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와 지금 중국의 정치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기사 속에는 미국의 기대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신헌법을 제정했으며 영원한 대통령을 꿈꾸게 된다.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한국이 직면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선거는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정당 정치는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을 제거한 것을 두고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호도했다. 박정희는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토대를 세우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의 눈을 돌렸다. 그는 유교적 가르침이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로 스며든 서양적 가치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박정희가 유교의 가혹한 비평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공자학원을 설립해 공자를 부활시켰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공자는 도구로 취급되면서 봉건주의의 상징으로서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제국주의, 내전, 국가분단을 극복하며 경제강국이 되었다. 중국은 빈곤에 시달리던 농촌국가였지만 일련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제조 중심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억 명이 빈곤을 극복했다. 1980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1986년 아시아개발은행, 2001년 세계무역기구 등에 차례로 가입하며 자유주의 체제로 나아갔다. 박정희가 통치하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정치 자유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전국인민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사상을 이데올로기화했다. 또한 헌법을 수정해 시진핑이 무기한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국은 또한 유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20세기 내내 유교를 중국 현대화의 주된 장애물로 삼았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형성된 불평등을 유교적 가르침으로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 500여 개의 공자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목표는 2020년까지 1000개를 확보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1972년에 했던 것처럼 중국의 지도자들은 성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정치체계를 기계적으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발견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화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조차도 완전히 억압할 수 없는 압력을 불러일으킨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중국은 한국의 길을 그대로 걸어왔다고 판단하는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기 위해 민족주의에 기반한 애국심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편전쟁으로 상징되는 서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중국인들에게 이는 비교적 잘 통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국도 한국의 길을 따라갈까?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아직 중국이 걷지 못한 한국의 길, 그 과정에서 완성한 한국의 선진성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미래를 예측합니다.